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 발 더 남았다. 엔캐리의 암초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에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키워드가 아닐 것 같은데, 자금 청산이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속된다, 변동성 커질 거다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좀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님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염정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주제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이제 증시의 암초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네.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내달 일본 금융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에 부수력이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좀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일 일정하고 오늘 일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가 낙폭을 좀 줄였지 않습니까? 오늘 뭐 옵션 만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으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날에 그 BOJ 우치다 부총재의 발언에 의해서 급반등을 좀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국면이었고, 달러 대비해서 엔화의 약세가 진행이 되었죠. 오늘 오전에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BOJ 위원들이 7월 회의 의견 중에서 일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일시적으로 엔화 강세를 지지했긴 했습니다만 다시 결국에는 약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주가의 낙폭을 줄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에서의 그 기습적인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이슈가 있었고, 기존에도 금리 인상이 됨에 따라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빠지긴 했는데요. 일단은 좀 완화가 좀 되는 듯한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엔캐리 일단 이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면은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믿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전주에도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삼성전자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로 인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삼성전자가 상대적 변동성을 적게 가져가서 이쪽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태를 보면은 엔화 약세에 따른 이제 그 엔화 강세에 따른 투기적 세력들이 최근에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약세 쪽으로 좀 정리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긴 했는데, 이 포지션이 과거처럼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후반부, 뭐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후반부와 다음 주 정도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랑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엔화 약세 포지션을 좀 바꿀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런 시장의 좀 변동성은 때문에 좀 괜찮게 본다, 이런 또 종목까지도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하고 연준 9월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가 되면서 촉발된 거잖아요. 하반기 우리 금리 좀 어떻게 좀 예상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내릴지 올릴지 변수 차장님 좀 체크를 좀 우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9월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FOMC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8월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급락이 나온 이후에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오히려 우려를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그런 금통위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좀 따라가는 지금까지 후행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은 사실
사실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지금 부동산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열 현상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린다는 것도 그렇게까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에서 동결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제 4분기 들어서 9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 8월에 금통위 좀 동결 뭐 이런 얘기들의 키워드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금리 내리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당일에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시 시장이 뭐 상승할 거다, 아니다, 좀 폭락이 전망될 거다 이런 얘기들로 옥신각신하고는 있는데 곽 대표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증시가 상승한다 이렇게 뭔가 기정사실화 될 수는 없다. 해석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다각도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적인 시장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가깝게는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공식적으로 8월 15일 날 끝납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제거가 된다. 다음 분기까지 실적 분기 발표할 때까지는 제거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원인이 경기 침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상당 부분 알려졌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여부 또 미국의 일본의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뭐 부총재가 금리를 상황이 안 좋으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좋으면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그들이 판단했을 때 시장에 또 충격을 주지만은 그들이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 인하 시 상승이다, 폭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현재로 봐서는 미국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좀 회복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이나 투자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후에 변동성은 제가 볼 때는 미국 대선 후보가 누가 이렇게 더 강하게 지지를 받느냐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과거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동안 또 가격 지수가 또 조정이 받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일단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변동성도 좀 제거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원인 경기 침체가 돼서는 좀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표적인 측면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뭐 오른다 내린다 뭐 폭락한다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블랙먼데이 이후 글로벌 증시 반발 매수세 좀 거세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잠재적인 반등폭 관심이 많아요. V자일까 아니면은 지금 뭐 쌍바닥 반등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지수의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중바닥일 거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차장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강한 반등의 모멘텀을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었던 급락, 사실은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부터 하락장이 시작됐었죠. 일단 일주일 가까이, 5거래일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으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그리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도 외국인들 기관은 코스피 쪽에서는 순매수를 좀 지속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좀 매수를 좀 강하게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뭐 신용 물량도 좀 늘었다라는 좀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바닥에 대한 신호를 좀 잡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 한 절반 정도 지금 진행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미국의 반도체
반도체 지수에 대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회의론이 아직까지 좀 해소가 안 된 부분에서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섰고 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코스피 시총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30%가 넘었었던 적이 있죠. 네. SK 하이닉스가 고점이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특히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조정이 좀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큰 기대를 하시면 좀 안 되는 저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수보다는 일단은 하방을 잘 버티면서 여기서 시장 대비해서 덜 빠지거나 시장 대비해서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는, 한마디로 월요일의 급락을 대부분 다 상승으로 되돌린 회복력이 강한 섹터에 대한 접근 또는 그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을 잘 버티면서 반등 나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중 바닥에 대한 또 반등 시에 갖춰야 될 이런 부분들, 전략들을 아까 좀 얘기를 해주신 건데, 뭐 수급 이슈, 뭐 투매 현상 이런 것들 좀 나타나면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을 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지. 박 대표님, 저는 이런 시장이 무서워서 그냥 현금만 들고 있거든요. 네네. 박 대표님 입장에서 뭐가 제일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세요? 일단 뭐 현금 전략도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냥 이제, 들고 있자. 예,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지금 추세 전환이 바닥에서 추세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전략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좋겠죠. 네. 저 개인적으로 굳이 뭐 현금 전략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한 40% 정도는 투자 금액의 40%는 항상 대비를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현금 전략을 하지 않고 굳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실적이 견조하게 예상되는 섹터나 종목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선주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산주입니다. 자, 방산주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LIG 넥슨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을 보는데 저는 딱 두 종목만 보는 편이거든요. 네. 현대로템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데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많이 올랐죠. 기존에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라왔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8월 8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별로 관심이 안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다음 달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바로 수주 계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을 좀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 흐름은 좋긴 합니다만은 또 밑으로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좀 쉽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현대로템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정 모멘텀과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을 많이 참고해서 좀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건 바로 그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한하는 그 어떤 바이오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그 보시면은 그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든가 예. 그리고 또 보시면 또 셀트리온이라든가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생물보안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상하원 쪽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면은 중국 쪽에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이 중국 쪽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기업들,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바이오주, 즉 조선주나 방산주, 바이오주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투자하는 게 맞고요. 반도체 섹터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걸로 가고 아까 소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금도 그래서 종목이다. 한 40%는 현금 보유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현금은 어느 정도 좀 들고 계속 보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시장에서 난 그래도 투자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조선, 방산 그 안에서 현대로템은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9월 수주 모멘텀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자.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일정 모멘텀으로도 얘기해 주셨네요. 뭐 지금 댓글을 보니까 많이 무서워서요. 저는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기사 보니까 뭐 리디츠, 금 이쪽으로도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댓글에는 코스닥 150 인버스도 고민되는데 담가봐야 되나요? 염 차장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공포의 투자자들이 많이 옮겨간 곳은 좀 어딘지 이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일단 지수에 좀 베팅하는 쪽,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코스닥, 뭐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쪽은 지금 살짝 좀 시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지금은 아니다. 그에 대한 부분, 지수에 대한 좀 베팅을 하시기에는 이번 주 초가 좀 이에 대한 좋았다. 부분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가 뭐 크게 저는 변동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포트를 좀 점검을 하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은 다소 좀 줄여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줄이시기에는 기존 종목들에 대한 맞을 손실폭이 수도 좀 있죠. 사실 좀 크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한쪽으로 된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변동성장에서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울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좀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이제 실적 시즌이 좀 지났긴 했습니다만 앞서서 이제 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섹터 종목들은 이번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고 오히려 그 회복력에 대해서는 시장 대비해서 큰 폭의 회복력을 가지고 있죠. 저 역시 이제 조선주에 대한 뷰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단기적인 상승폭, 7월 이후의 상승폭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실 지금 고점에서 지금 이제 고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살짝 비중 조절도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금 뭐 가만히 사실은 좀 겁이 나니까 아니 또는 좀 답답하니까 좀 계좌를 덮어두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그쵸.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이럴 때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견조한 섹터들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같이 공통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낙폭과 대주 뭐가 있을지 먼저 원픽 종목 중에 하나하나 먼저 체크해 볼게요. 종목들 만나보시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곽 대표님의 원픽 종목은 과연 어떤 건지. 지금은 녹십자, KB금융, 현대차 있는데 그중에 원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삼바가 100만 원? 코어피예요, 곽 대표님. 네. 저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은 저는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그것도 그거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변동 요인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일정상의 이유로 갖고 있는 종목은 하방이 좀 확보가 되고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으니 바이오를 보자고 말씀드렸고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생물보안법입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 하면은 제가 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ST팝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은 주요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적대 기업으로 정의하고요. 이 거래를 제한하는 법을 얘기하는 건데 미 의회의 초당적인 움직임으로 초당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법제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 바이오 의약품 CDMO에서 입지가 넓은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 고객들이 비중국 CDMO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견조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일정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실적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이런 일정상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 하방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수혜를 얻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 기업인 거죠.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시장의 변동 요인을 고려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놓고도
그렇게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또 종목이지 않겠나 싶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렸고 뭐 어떤 긍정적인 주가 상승도 현재로서는 저는 좀 조용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잘 가는 게 최고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법 중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계속 올라갈 것으로 얘기되네요.